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대선 전국에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던 변수들이 지금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단일화 변수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제 후보들이 단판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밑으로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도 여전히 논의가 됩니다. 말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고 하지만 그만큼 이재명 쪽은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폐색이 짙어졌기 때문이죠.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도 대선 전국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어느 누구도 K-방역 따위 같은 허풍은 울지 못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이니 말입니다. 확진자 수가 선거 당일 10만 명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노약자들이 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무척 두렵습니다. 70대 이상 투표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금권선거 매표 행위도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게 핑계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1월 달에 내놓은 추경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게 명분입니다. 그런데 뒤에 덧붙인 말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추경 30조에 힘을 싣는 것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다. 정부는 14조 원을 말했죠. 이재명은 돈을 더 쓰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홍남기는 절대 안 된다고 면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문재인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홍남기가 지금 월권을 한다며 마치 자신이야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편에 서 있는 투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마지못한 듯이 다시 그래 돈을 풀겠다. 이 돈을 푸는 순서입니다. 어떻습니까? 607조나 되는 예산은 충분히 지출을 경쟁할 수 있는 방만한 예산입니다. 아니 지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예산입니다. 그걸 경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제 금권선거는 다시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이처럼 집권여당은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사실 베이징 올림픽은 작년 가을만 해도 문재인, 이재명이 대세를 일개 뒤집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던 이벤트입니다. 베이징에서 문재인과 김정은, 바이든과 시진핑까지 만나서 이 종전선언을 하면 모든 것은 평정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비록 아무 의미가 없는 선언이지만 문재인에게는 자신의 5년 실정을 덮는 그 폭정을 덮는 최후의 반전이 되고 이재명에겐 보수 야당을 전쟁 광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절묘한 한 수가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그 의도를 알아챘고 북한 김정은도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결국 베이징 서프라이즈는 도쿄 서프라이즈에 이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자 이번엔 국민적 반중 감정에 불을 붙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입니다. 4일 개막식에서 등장한 한복이 한국의 고유 의상이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복처럼 비치게 하는 문화 공정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가 대표적이죠. 우리 선수들이 석인 차는 실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와 중국 선수가 결승선에서 충돌했는데 심판은 헝가리 선수의 실격을 선언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았지만 말이 안 되는 판정입니다. 외신은 중국의 횡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쇼트트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금메달을 땄지만 한 번도 결승선을 처음으로 통과한 적은 없다.
참 기가 막히는 평가입니다. 솔직히 베이징 올림픽을 둘러싸고 확대되는 반중 감정에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도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에 굴신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재인은 애초에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박병석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최고 수준으로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개막식 때 한복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 한복 차림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정부 대표 황희는 중국의 문화 공정을 우리 문화가 확산하는 과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자가 우리 문화부 장관이니 국민의 반중 정서는 불이 붙었습니다. 중앙일보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 90.8%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이런 반중 정서에 불을 찔렀고 이재명에게는 타격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그걸 알았는지 쇼트트랙 편파 판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이틀 전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은 하루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분노와 좌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자, 대선 D-28, 그러니까 어제가 대선 D-29입니다. 솔직히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시대 정신처럼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를 빼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고 있으며 그 중에 몇 개는 오차범위를 넘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총력전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형수 욕설 논란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1월 26일 느닷없이 네거티브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네거티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8일 어제도 이 민주당은 윤석열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브리핑을 열고 9차례에 걸쳐 윤석열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검증해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처가가 전국에 보유한 토지는 344억 원 상당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윤호중은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을 거론했습니다. 한간에는 곽상도는 아들이 받고 박영수는 딸이 받고 윤석열은 아들, 딸이 없으니 아버지가 받았다는 말이 떠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명백한 마타도어, 그러니까 흑색선전입니다. 팩트는 그 아버지가 김만배의 누나에게 시가보다 값싸게 집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윤호중이 말하는 한간에 떠도는 말로 치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대장동 버스에 박수를 치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조승래는 명백히 허위 사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의 돈을 받은 자들은 모두 윤 후보와 연관되어 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증거로 하는 말일까요? 당장 권순일은 윤석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더 웃기는 건 역시 대변인인 박찬대의 말입니다. 윤석열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라.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팔이 휘어졌다며 병역 면제를 받은 이재명이 먼저 그 병역 면제를 받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이제 네거티브는 없다던 이재명은 연일 윤석열을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은 2월 6일 봉하마을에서 윤석열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천대유 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것은 윤 후보 아닌가? 또 이익을 본 것도 윤 후보다. 자신의 최대 약점인 대장동 게이트를 역공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배짱을 가졌습니다. 그가 봉하마을에서 노무현이 비서갑에 엎드려 눈물을 쏟은 것은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이야말로 과거 반노 정동영 캠프에 있었으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내 김혜경의 갑질 논란에서 촉발된 이 법카 소고기 사건이 대장동 게이트를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사건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로 장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이 장삼 이사의 아내들은 일개 도지사의 아내가 벌였던 이 낯두꺼운 행적을 보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늘하게 식은 시민의 눈빛을 이재명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동문된 군중 외에는 모두 사늘한 눈빛을 보내니 말입니다. 언론이 전한 이재명 캠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진다.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이 내로남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런 식의 후한무치한 공세가 과연 통하겠습니까? 먹힐 리가 없습니다. 자, 다급해진 이재명이 기댈 것은 어딜까요? 그는 이틀 전 7일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점 박빙 차이를 우리 노력으로 극복하고 역사 퇴행을 막겠다는 각오를 다져달라. 소수점 박빙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수점 박빙이란 말은 보고 싶은 여론조사 결과만 봐서 나온 얘기일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절박합니다. 이재명은 6일 밤 김종인을 만났죠. 1시간 20분 대화를 했습니다. 7일 점심은 김종인과 같은 부유인 이상돈을 만나서 먹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윤여준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책사라는 부류죠. 그래서 중도 보수의 표를 얻겠다는 것인데 이 물밑으로 떠도는 연대설과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 세 사람이 이른바 중도층에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언론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고전한 이유로 친문이지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신부동층을 꼽고 있다고 썼습니다. 신부동층. 이들은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앙금 등으로 여전히 이재명 지지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그 증거라고 언론은 얘기합니다. 우상호는 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 이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다.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에게는 문재인을 지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6일 봉하마을 노무현 묘를 참배해 친노 진영에 구애한 것도 이런 신부동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대위 총괄 우상호의 말입니다. 그는 8일 아침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대선 판도를 묻자 약간 경합 열세로 보고 있다며 열세가 된 주 원인으로 김혜경의 황제 의전 논란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를 만회할 전략으로 친문이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과 진보 부동층 집중 전략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7% 정도의 진보층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3% 내외 아니겠느냐. 우리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진보적 정책을 펼칠 후보니까 도와달라. 그가 말하는 7% 진보층은 누굴까요? 아마 민노층을 비롯한 골수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이른바 급진좌파, 레디컬 레프트 계층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보다 훨씬 더 진보적 정책을 펼칠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말도 진실일 겁니다. 이재명은 오래전부터 국토보유세니 토지배당금제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발상을 하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상호는 대답을 회피하다가 진행자가 재차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는 거냐. 그러면서 이 친문 부동층을 잡을 방법으로 이재명만이 문재인을 잘 지킬 후보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느냐. 수사를 통해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이 당선되면 문재인을 수사해서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민주당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열한 선동입니다. 자, 다른 문제들을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미경이 8일 라디오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윤석열과 안철수가 조만간에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단일화 반대 강도는 여전합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당치가 않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도 라디오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0%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물밑 접촉은 있느냐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랄 말입니다. 지난 합당 결렬에서 봤듯이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속값으로 논하면서 이 동물 있죠? 가축. 속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과 김만배를 엮어서 공격을 했죠. 그러자 윤석열은 어이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 후에 기자들에게서 정영학 녹취록 관련 질문을 받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도록 김만배와 밥을 먹거나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 자, 이제 간단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김만배가 윤석열과 밥을 먹었거나 차 한잔 마신 걸 밝히지 못한다면 김만배의 말은 허풍입니다. 이 문제는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라는 곳이 5일 공개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윤석열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윤석열을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이 김만배의 허풍을 두고 민주당은 그가 윤석열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우상호가 김은현 방송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되어 있었다. 김 씨의 뒷배를 봐준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윤석열이라는 얘기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김혜경 황교안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혜경이 명절뿐 아니라 제사 음식 준비에도 공문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혜경이 아닌 이재명이 직접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7일 선대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재명이 개인 사비로 배 사무관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거다.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 아니, 부탁을 해서 물건을 사면 당연히 영수증이 남아있겠죠. 이 제사 음식 구매 문제는 JTBC가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진을 찍어서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합니다. 점을 사진을 찍어서 말입니다. 그러자 B씨는 제네시스에 태워주고 퇴근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고 A씨는 순회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순회는 바로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사는 곳입니다. B씨는 네네 차키 가지고 가야 해요 라고 재차 지시하는데 A씨는 그 지시에 따라 이재명 집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 그리고 이건 관용차입니다.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재물을 넣었다고 보고했습니다. A씨는 이재명 측이 명절뿐 아니라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고 했는데 실제 A씨가 심부름을 한 날은 이재명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이죠. A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은 충격적입니다. 과일 가게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겠다. JTBC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과일을 산 날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 상당을 차지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수원지검이 7일 성남지청에 보안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은정 지청장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남지청은 그러자 다시 경찰을 보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말입니다. 논란이 일자 2월 7일 수원지검장 신승식은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성남지청에 성남FC 사건 보안수사 지휘를 결정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는 말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지청 수사는 바로 대검으로 보고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대검이 직접 지청의 수사를 지휘해 왔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김오수 총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면피용 꼼수를 부린 겁니다. 50억 클럽 박영수의 딸이 최근 3년간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무려 11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을 합쳐 25억 원 정도의 특혜를 받은 겁니다. 사실 그것뿐일까요? 그런데도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 실제 세후 금액 25억 원을 받은 곽상도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박영수의 딸은 2019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고 연이율 4.6%의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연봉이 얼마길래 11억 원을 회사가 빌려준 것인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이 차용증은 허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2020년도 부동산 재산세 부담이 GDP 대비 1%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도가 아닙니다. 2020년도가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1.042%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과 종부세 세율이 크게 뛰어오른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는 재산세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홍보를 해왔는데 거짓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죠.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가 모두 늘면서 이를 합산한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20년 기준 3.976%나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당당 세계 1위로 올랐었습니다. OECD 공식 통계상 1위 국가는 캐나다인데 그 캐나다는 과세 체계상 자산세,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제거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인 것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주 최고일 겁니다. 정치인은 무수히 거짓말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유독 그 거짓말이 심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가짜 좌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내공이 부족하니 뻔한 거짓말을 하죠. 문제는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